1997년 12월 어느 추운 새벽,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15층에서 여성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조용했어요. 문을 두드려도 아무 대답이 없었고 복도엔 깨진 화분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그 집 안주인 박은희 씨는 그날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편도 아이들도 친척들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15년 동안 미궁에 빠졌던 한 여성의 실종 사건입니다. 박은희의 남편이었던 강민수입니다. 아내가 사라진 지 벌써 20년 가까이 흘렀네요. 그때 일은 아직도 어제 일처럼 선명해요. 1997년 12월 14일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은희는 평소처럼 아이들 재우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죠. 은희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누군가와 짧게 통화하고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누구였냐고 물었더니 그냥 잘못 걸려온 전화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은희의 표정은 명백히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은희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계속 뒤척이면서 중얼거렸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 은희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는데 한참 동안 나오지 않더라고요. 걱정돼서 문을 두드렸더니 괜찮다면서 곧 나왔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된 걸 보니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은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아이들 아침 준비하면서도 계속 시계만 쳐다봤어요. 뭔가 약속이라도 있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만 했습니다. 오전 9시쯤 은희가 갑자기 시장 좀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엔 오후에 장을 보는데 그날따라 서두르는 게 이상했어요. 지갑이랑 열쇠만 챙겨서 나갔는데 핸드백은 두고 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은희는 그 이후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점심때가 되어도 오지 않아서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오후 3시쯤 되어서 시장 상인들한테 물어보러 다녔는데 아무도 은희를 본 사람이 없었어요. 저녁 6시가 넘어도 연락이 없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성인이 하루 정도 연락 없는 건 문제될 게 없다면서 이틀 후에 다시 오라고 했어요. 저는 그럴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은희가 아이들 두고 하루 종일 연락 없이 있을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일요일 아침에도 은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엄마 어디 갔냐고 계속 물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큰아이 지훈이는 10살이었고 작은아이 지민이는 8살이었어요. 두 아이 모두 엄마가 왜 안 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은희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혹시 어디 갔는지 아느냐고 물었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은희의 동생 민지한테도 연락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언니가 요즘 이상했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만났을 때 많이 불안해 보였다면서요. 무슨 얘기를 했냐고 물었더니 언니가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지훈이랑 지민이 잘 부탁한다고 했대요.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진짜 무슨 일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어서 정식으로 실종 신고를 접수했어요. 담당 형사는 이정훈이라는 40대 중반의 베테랑이었습니다. 부인이 평소에 어떤 분이었나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은희가 조용하고 가정적인 사람이라고 설명했어요. 결혼한 지 12년 됐는데 한 번도 큰 문제 없이 잘 살아왔다고 말했죠. 이정훈 형사가 집을 둘러보더니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최근에 부부싸움은 없었나요? 부인이 특별히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었나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나요? 저는 모두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특별히 문제될 건 없었으니까요. 물론 제가 회사 일로 바쁘긴 했지만 그게 은희를 사라지게 만들 정도는 아니었어요. 형사님이 은희의 물건들을 조사했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옷들이 그대로 있었고 화장품도 그대로였습니다. 여권도 서랍 안에 있었어요. 계획적으로 떠난 게 아니라는 증거였죠. 은희의 다이어리를 찾았는데 마지막 며칠간의 기록이 이상했어요. 12월 11일부터 매일 밤 같은 시간대에 전화 표시가 있었어요. 하지만 전화번호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만 쳐져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라고 형사님이 물었는데 저도 모르겠다고 했어요. 은희가 저한테 전화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통장 조사를 했더니 특이한 점이 발견됐어요. 11월 초에 500만 원이 인출된 기록이 있었는데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은희가 왜 그 돈을 뽑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가계부를 확인해봐도 특별한 지출 내역은 없었습니다. 이웃들도 조사를 받았어요. 14층에 사는 김 씨는 목요일 밤에 위층에서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남자 목소리와 여자 목소리가 섞여 있었는데 무슨 얘기인지는 긴지는 못 들었대요. 저는 그날 밤에 회식이 있어서 늦게 들어왔는데 은희가 다른 누군가와 싸웠다는 건가요? 16층 박 씨는 금요일 밤 10시쯤 복도에서 발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급하게 계단으로 내려가는 소리였대요. 하지만 누구인지는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 CCTV를 확인했더니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 엘리베이터 CCTV가 고장나 있었던 거예요. 11월 10일부터 수리 중이었는데 아직 고쳐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계단 쪽엔 CCTV가 없었고요. 은희가 어떻게 나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경찰이 은희의 휴대폰 기록을 조회했어요.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매일 밤 같은 번호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바로 추적해봤는데 공중전화였습니다. 부산 서면 지하상가에 있는 공중전화였어요. 형사님들이 그곳을 조사했지만 특별한 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그 전화를 걸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은희의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고등학교 동창인 정미선 씨가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은희가 한 달 전쯤에 만났을 때 옛날 얘기를 꺼냈대요. 학창시절 일을 말하면서 많이 힘들어했다고 했어요. 무슨 일이었냐고 물었더니 잘 모르겠다면서 다만 은희가 과거에 큰 상처가 있는 것 같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은희의 어머니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딸이 최근에 자주 찾아왔는데 뭔가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만 했대요.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약이라도 먹으라고 했더니 괜찮다면서 거절했대요. 저는 은희가 저한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12년을 함께 살면서 뭔가 숨기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심했던 걸까요? 회사 일에만 신경 쓰느라 아내가 힘들어하는 걸 몰랐던 걸까요?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단서가 나오지 않았어요. 경찰은 수색 범위를 넓혀서 해운대 일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바닷가도 찾아보고 야산도 올라가 봤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은희는 마치 공기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정훈 형사가 저를 다시 불렀어요.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해야겠다면서요. 부인과의 관계가 정말 괜찮았나요고 다시 물었어요. 저는 정말 그랬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님 표정이 뭔가 다른 정보를 알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부인이 최근에 누군가를 자주 만났다는 증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누구를 만났다는 거죠? 형사님이 보여준 건 카페 직원의 증언이었어요. 해운대 센텀시티에 있는 한 카페에서 은희를 여러 번 봤다고 했어요. 항상 같은 남자와 만났는데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대요.
두 사람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고 때로는 은희가 우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11월 12일이었대요. 그날 은희가 많이 화가 난 것 같았다고 직원이 증언했어요. 저는 누가 그 남자인지 전혀 몰랐어요. 은희가 저한테 그런 사람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형사님이 혹시 외도를 의심해 본 적 있냐고 물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희가 그럴 사람이 아니었어요. 12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습니다. 카페 CCTV를 분석했더니 그 남자의 얼굴이 나왔어요. 형사님들이 신원을 추적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남자는 최성민이라는 사람으로 은희의 고등학교 선배였어요. 20년 전에 같은 학교를 다녔던 사람이었죠. 저는 은희한테서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고등학교 시절 얘기를 가끔 했는데 최성민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형사님이 그 사람을 찾는 동안 저는 은희의 고등학교 앨범을 뒤져봤어요. 먼지가 쌓인 상자 속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사진에서 멈췄어요. 단체 사진이었는데 은희가 구석에 작게 서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웃고 있었지만 은희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은희가 행복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다른 페이지들을 봤는데 은희 사진이 별로 없었어요. 졸업사진, 체육대회 사진 정도만 있었고 친구들과 찍은 사진은 거의 없었습니다. 은희가 학교 생활을 즐기지 못했던 걸까요? 저는 그동안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 후회했어요. 최성민 씨를 찾아가서 조사했는데 처음엔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증거를 보여주자 인정했어요. 은희와 한 달 전부터 만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왜 만났냐고 물으니 복잡한 사연이 있다고만 하더라고요. 형사님이 자세히 얘기하라고 압박했어요. 조사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최성민 씨가 땀을 흘리면서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이고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일이라면서요. 당시 자기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은희는 2학년이었대요. 학교에 선배 몇 명이 후배들한테 돈을 뜯는 게 유행처럼 번져 있었다고 해요. 최성민도 거기에 가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처음엔 장난삼아 시작했는데 점점 심해졌대요. 특히 은희한테 집중적으로 괴롭힘이 있었다고 했어요. 왜 하필 은희였냐고 물었더니 은희가 조용하고 저항하지 않아서 쉬운 타깃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형사님이 저를 제지했습니다. 최성민 씨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에 있었던 일 때문이라고 했어요. 고등학교 시절 은희한테 나쁜 짓을 했다면서요. 무슨 일이었냐고 물었더니 당시 학교 선배들이 은희를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심각한 따돌림이 있었는데 자기도 거기에 가담했다고 인정했어요. 구체적으로 뭘 했냐고 형사님이 다그쳤어요. 최성민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돈을 빌린다는 명목으로 시작했대요. 1,000원, 2,000원씩 빌려달라고 했는데 갚지 않았다고 해요. 은희가 거절하면 복도에서 기다렸다가 위협했대요. 점점 금액이 커져서 나중엔 10,000원, 20,000원씩 요구했다고 합니다. 은희가 돈이 없다고 하면 집에서 가져오라고 강요했대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심부름도 시켰다고 했습니다. 빵 사오기, 청소 대신하기, 숙제 대신 해주기 같은 것들이었대요. 은희가 거절하면 여러 명이 둘러싸고 협박했다고 해요. 한 번은 옥상으로 데려가서 밑을 내려다보게 했대요.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될 거라면서요. 은희가 그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저는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몇 달 동안 계속됐대요. 1907년 봄부터 여름까지였다고 최성민 씨가 증언했어요. 은희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선생님한테 신고했대요. 하지만 학교에선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배들이 좋은 집안 아이들이라서 덮어줬다는 거예요.
오히려 은희가 고자질했다고 소문이 나서 더 심한 괴롭힘을 당했대요. 급식실에서 밥을 먹을 때 누군가 음식에 이물질을 넣기도 했고 신발을 숨기거나 교과서를 찢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화장실에서 물을 끼얹는 일도 있었대요. 최성민 씨가 그때 일을 얘기하면서 계속 울었어요. 정말 미안하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용서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최성민 씨가 계속 진술했어요. 20년이 지나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은희를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싶었대요. 처음 만났을 때 은희가 많이 놀라면서도 만나주긴 했다고 해요. 몇 번 만나서 당시 일에 대해 사과했는데 은희가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했대요. 그때 일 때문에 지금도 악몽을 꾼다면서 많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은희가 최성민한테 말했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몇 년 동안 상담 치료를 받았다고요.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불안해지고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대학교 다닐 때도 힘들었다고 했어요. 수업 시간에 갑자기 공황 발작이 와서 나가야 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서워서 잠을 못 잤대요. 은희가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는 걸 저는 전혀 몰랐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은희가 가끔 악몽을 꾸긴 했는데 무슨 꿈이냐고 물으면 기억 안 난다고만 했었거든요. 이제야 그게 트라우마 때문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최성민 씨가 은희를 몇 번 만났는데 점점 은희의 상태가 나빠지는 게 보였대요. 처음엔 차분하게 얘기했는데 나중엔 감정적으로 변했다고 해요. 과거 일을 계속 떠올리면서 힘들어했대요. 11월 12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는 은희가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했대요. 과거를 잊고 싶으니 제발 나타나지 말라고 했다고 해요. 울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대요. 왜 이제 와서 나타나냐고? 20년 전에 사과할 생각은 안 하고 이제 와서 용서받으려고 하냐고 했다고 합니다. 최성민 씨가 미안하다고 계속 말했지만 은희는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최성민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은희가 그런 일을 겪었다니. 12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나요? 저는 자책했습니다. 은희가 힘들어할 때 제가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회사 일만 신경 쓰고 있었어요. 저녁 늦게 들어와서 피곤하다고 바로 잠들곤 했죠. 은희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나중에 하자고 미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은희가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냈었던 것 같아요. 밤에 잠을 못 자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가 많았어요. 왜 잠을 안 자냐고 물으면 그냥 잠이 안 온다고만 했었죠. 아이들한테도 가끔 이상하게 행동했어요. 갑자기 아이들을 꽉 안아주면서 울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왜 우냐고 물었더니 그냥 행복해서 그런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마지막 인사였을 수도 있어요. 은희가 뭔가를 예감하고 있었던 걸까요? 형사님한테 혹시 은희가 유서 같은 걸 남기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집을 다시 한번 꼼꼼히 수색해봤는데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희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었는데 형사님이 찾아낸 거였어요. 일기장을 펼쳐보니까 최근 몇 달간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형사님이 고등학교 동창들을 찾아가서 조사했어요. 당시 같은 바였던 김현주 씨가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은희가 2학년 때 심하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해요. 선배들한테 돈을 빼앗기고 폭행도 당했대요. 학교 측에 신고했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은희의 부모님도 몰랐대요. 은희가 부모님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숨겼다고 해요. 결국 은희는 그 일로 1년 동안 상담 치료를 받았다고 김현주 씨가 증언했어요. 당시 주동자가 누구였냐고 물었더니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3학년 선배 몇 명이었다고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최성민이었고요. 김현주 씨가 더 자세한 얘기를 해줬어요. 은희가 그때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 했대요.
매일 아침 등교하는 게 지옥 같았다고 해요. 복도에서 선배들을 마주칠까봐 항상 조심했고 화장실도 혼자 가지 못했대요. 점심시간엔 교실 구석에 숨어서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친구들도 은희랑 같이 다니면 자기들도 괴롭힘 당할까봐 피했대요. 은희는 완전히 고립됐었던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도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 했대요. 당시 그 선배들 부모가 학교 이사회 멤버였거든요. 힘 있는 집안이라서 건드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은희가 신고해도 도리어 은희가 예민하다고 했대요. 그냥 참으라고 했다고 해요. 김현주 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은희를 더 도와줬어야 했는데 후회된다고요. 하지만 자기도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다고 했어요. 은희가 2학년 여름방학 때 자살 시도를 했었대요. 손목을 그었는데 다행히 어머니가 발견해서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일도 조용히 묻혔대요. 학교엔 알리지 않았고 가족들만 알고 있었다고 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당시 괴롭힘 사건과 관련된 선배 중 한 명이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해요. 또 다른 한 명은 10년 전에 자살했대요. 그리고 최성민이 3년 전부터 은희를 찾으려고 했던 거였어요. 형사님이 혹시 복수를 생각했을 가능성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은희가 과거의 가해자들을 찾아다녔을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럴 리 없다고 했어요. 은희는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었고 복수 같은 걸 생각할 성격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은희는 오히려 그 일을 묻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형사님이 당시 가해자들의 명단을 작성했어요. 총 5명이었는데 1명은 교통사고로 사망, 1명은 자살, 최성민은 현재 생존, 그리고 나머지 2명의 행방을 찾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 그중 1명을 찾았어요. 현재 대구에 살고 있는 40대 남성이었는데 이름은 정우진이었습니다. 정우진 씨를 소환해서 조사했어요. 처음엔 은희를 기억 못한다고 했지만 고등학교 시절 얘기를 하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래도 자기는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선배들이 시키는 걸 옆에서 본 것뿐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형사님이 압박하자 조금씩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은희한테 돈을 빌린 적이 있다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은희를 옥상으로 데려가서 겁을 준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엔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나쁜 짓이었다고 후회했어요. 정호진 씨한테 최근에 은희를 만난 적 있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했어요. 알리바이를 확인했는데 11월 14일 밤에는 대구에 있었다고 합니다. 회사 동료들 증언도 있었고 CCTV 기록도 확인됐어요. 정우진은 용의자에서 제외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12월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계속했지만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정훈 형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실종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찾기 어렵다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은희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아이들한테는 엄마가 곧 올 거라고 말했지만 아이들 눈빛엔 의심이 가득했어요. 특히 지훈이가 점점 말이 없어지고 있었어요.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전화해서 지훈이가 수업 중에 멍하니 창밖만 쳐다본다고 했어요.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대요. 지민이는 밤마다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자다가 깨서 울면서 엄마를 찾았어요. 제가 안아주면서 엄마 곧 온다고 달랬지만 지민이는 계속 울었어요. 두 아이를 보면서 저는 더 절박해졌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은희를 꼭 찾아야 했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은희가 없는 크리스마스였죠.
아이들이 산타 할아버지한테 엄마 데려다 달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보는 순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훈이가 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산타 할아버지 선물은 필요 없어요. 엄마만 집에 데려다 주세요. 저는 착하게 살게요. 동생도 잘 돌볼게요. 제발 엄마를 돌려주세요. 지민이 편지는 더 짧았어요. 산타 할아버지, 엄마 보고 싶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니까 작년이 떠올랐어요. 은희랑 아이들이랑 같이 트리를 장식했었죠. 은희가 천사 장식을 달면서 행복하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1998년 새해가 밝았어요. 은희가 사라진 지 2달이 지났습니다. 회사에서는 복직하라고 연락이 왔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은희를 찾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전단지를 만들어서 부산 시내 곳곳에 붙이고 다녔어요. 시장,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마다 은희의 사진을 붙였습니다. 제보 전화가 몇 번 왔어요. 누군가 은희와 비슷한 여자를 봤다는 거였어요. 달려가서 확인했지만 모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희망을 가졌다가 실망하기를 반복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은희의 동생 민지가 자주 집에 와서 아이들을 돌봐줬어요. 언니가 꼭 돌아올 거라면서 저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도 울고 있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3월이 되었어요. 봄이 왔지만 우리 집엔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은희가 좋아하던 목련이 피었는데 그 꽃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작년 이맘때 은희랑 같이 목련 구경 갔던 게 생각났거든요. 형사님이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새로운 증인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부산역 근처에서 노숙하는 할머니가 11월에 이상한 걸 봤다고 증언했대요. 새벽 3시쯤에 한 여자가 남자에게 끌려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여자가 소리를 지르려고 했는데 남자가 입을 막았대요. 차에 태워서 어디론가 갔다고 합니다. 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하지만 11월 중순쯤이었다고 했어요. 그 여자가 은희였을까요?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차 번호도 기억하지 못했고 남자 얼굴도 어두워서 보지 못했대요. 다만 남자가 키가 크고 건장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는 검은색 세단이었다고 증언했어요. 할머니를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었어요. 할머니는 70대 후반으로 보였는데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그날 밤 일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원래 부산역 광장 벤치에서 자고 있었는데 차 소리에 깼다고 했어요. 검은색 차가 역 옆 골목에 섰는데 엔진 소리가 크게 났대요. 차에서 남자 한 명이 내렸고 조금 뒤에 여자를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여자는 비틀거리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것 같기도 하고 아픈 것 같기도 했대요. 남자가 여자를 차에 태우려고 하는데 여자가 저항했어요. 팔을 뿌리치면서 소리를 지르려고 했는데 남자가 재빨리 막았대요. 그리고 강제로 차에 태워서 어디론가 갔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게 범죄인 줄 알았지만 신고하지 않았대요. 무서워서요. 혹시 자기한테 피해가 올까봐 못 본 척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며칠 전에 실종자 전단지를 보고 그때 생각이 나서 경찰에 제보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부산역 일대 CCTV를 다시 조사했어요.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영상을 전부 확인했는데 특별한 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라 특정하기 어려웠어요. 저는 직접 부산역으로 가서 노숙자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11월에 이상한 걸 본 사람 없냐고요. 대부분 모른다고 했지만 한 아저씨가 그때쯤 경찰차가 열어왔었다고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5월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형사님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적극적인 수사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요. 하지만 계속 귀 열어두고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속으론 무너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지훈이가 친구들과 싸웠고 지민이는 수업 중에 울음을 터뜨렸대요.
선생님이 상담을 요청했어요. 아이들이 엄마 부재로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심리상담센터에 갔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아이들과 오래 얘기를 나누더니 아이들이 엄마가 자기들 때문에 떠났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어요. 제 잘못이라고 자책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이들한테 그게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엄마는 너희를 사랑하고 절대 떠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그럼 엄마는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는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1년이 지났어요. 1998년 12월 14일, 은희가 사라진 지 정확히 1년이 된 날이었습니다. 저는 은희가 좋아하던 해운대 바닷가에 혼자 갔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은희를 떠올렸어요.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났어요. 대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그날요. 은희가 수줍게 웃으면서 책을 빌려주었던 게 우리의 시작이었죠. 결혼식 날도 떠올랐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하게 웃던 은희의 모습이요. 지훈이 태어났을 때 은희가 얼마나 기뻐했는지도 기억났습니다. 모든 게 어제 일 같은데 이제 은희는 없었어요. 저는 바다를 향해 소리쳤어요. 은희야, 어디 있어? 돌아와줘. 아이들이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 나도 너를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대답은 없었고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경찰 수사는 사실상 종결됐습니다. 새로운 단서가 없으니 더 이상 진전이 없다고 했어요. 저는 혼자서라도 계속 찾았어요. 주말마다 부산 곳곳을 돌아다니며 전단지를 나눠줬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보 전화가 가끔 왔는데 대부분 확인되지 않는 정보들이었어요. 누군가는 은희를 서울에서 봤다고 했고 다른 누군가는 대구에서 봤다고 했어요. 모두 확인했지만 은희가 아니었습니다. 희망과 절망을 반복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5년이 지났어요. 2002년 월드컵이 열렸을 때였습니다.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지만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은희가 축구를 좋아했는데 같이 응원할 수 없다는 게 슬펐습니다. 아이들은 많이 컸어요. 지훈이는 고등학생이 됐고 지민이는 중학생이 됐습니다. 두 아이 모두 엄마 없이 잘 자라줬어요. 하지만 가끔 아이들 눈에서 슬픔을 볼 수 있었어요. 친구들은 엄마랑 같이 다니는데 자기들만 아빠랑 다닌다는 게 속상한 거였죠. 지민이가 어느 날 물었어요. 아빠, 엄마는 이제 안 오는 거죠?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직도 올 거라고 믿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힘든 일이었어요. 10년이 지났어요. 2007년이 됐습니다. 은희가 사라진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이제 포기하고 새 삶을 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 수 없었어요. 은희를 잊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2012년 여름이었어요. 갑자기 이정훈 형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퇴한 지 오래됐는데 연락이 와서 놀랐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면서 만나자고 했어요. 다음날 형사님을 만났는데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최근에 부산 외곽에서 유골이 발견됐다고 했어요. 15년 전쯤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DNA 감식을 해본 결과 부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15년을 기다렸는데 이런 식으로 소식을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형사님이 더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유골 상태를 보면 타살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두개골에 손상이 있었고 손목과 발목에 끈으로 묶인 흔적이 있었대요. 은희가 그렇게 끔찍하게 세상을 떠났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갔어요. 15년 전 수사 기록을 다시 꺼내서 검토했습니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사람들을 다시 조사했어요. 최성민 씨도 다시 불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리바이가 확실했어요. 11월 14일 밤에 회사 야근 기록이 있었고 동료들 증언도 있었습니다.
다른 용의자들도 조사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어요. 몇 달 동안 수사가 계속됐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결국 미제 사건으로 다시 분류됐어요. 하지만 한 가지 새로운 사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유골이 발견된 장소 근처에 15년 전에 폐공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공장은 1998년에 문을 닫았는데 당시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조사했어요. 대부분 연락이 닿지 않았지만 한 명이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시 경비로 일하던 60대 남성이었어요. 11월 어느 날 밤에 이상한 차가 공장 뒤편에 들어오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는데 차에서 2명이 내려서 뭔가를 묻는 것 같았대요. 멀리서 봐서 정확히 뭘 묻는지는 몰랐지만 수상해 보였다고 해요. 차 번호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검은색 승용차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엔 별 생각 없이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범죄였을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경찰이 그 증언을 바탕으로 다시 조사했지만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추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검은색 승용차는 너무 흔했고 당시 그 일대를 지나간 차량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는 유골 감식 결과를 기다렸어요. 정말 은희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한 달 후에 최종 결과가 나왔어요. DNA가 99.9%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은희가 맞았어요. 15년 만에 아내를 찾은 거였지만 기쁨보다는 슬픔이 컸습니다. 장례를 치렀어요. 지훈이와 지민이도 참석했어요. 두 아이 모두 울면서 엄마한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지훈이가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라고 말하는 걸 듣고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은희의 가족들도 모두 왔어요. 은희 어머니는 딸을 먼저 보낸 슬픔에 많이 우셨습니다. 동생 민지도 울면서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계속 말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형사님이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새로운 단서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당시 폐공장에서 일하던 또 다른 사람이 제보를 해왔대요. 그 사람은 11월에 공장장이 이상하게 행동했다고 증언했어요. 갑자기 야간 경비를 해고하고 자기가 직접 밤에 공장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한 달 정도 계속됐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물어보지 않았대요. 그 공장장을 찾아가서 조사했어요. 처음엔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증거를 제시하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결국 자백했어요. 12월 14일 밤에 은희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왜 만났냐고 물으니 복잡한 사연이 있다면서 말을 꺼냈어요. 그 공장장 이름은 박정호였어요. 놀랍게도 은희의 고등학교 선배 중 한 명이었습니다. 20년 전 괴롭힘 사건의 주동자였던 거예요. 박정호가 진술했어요. 11월 초에 은희한테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만나자고 했는데 처음엔 거절했대요. 20년 일이 떠올라서 만나고 싶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은희가 계속 연락해서 결국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첫 만남은 12월 7일 저녁이었대요. 조용한 식당에서 만났는데 은희가 20년 전 일을 꺼냈다고 해요. 당신들이 나한테 한 짓 기억하냐고 물었대요. 박정호는 기억한다고 했지만 젊어서 철없이 한 짓이라고 둘러댔다고 합니다. 은희가 그 말에 화를 냈대요. 철없어서 사람을 괴롭혔다는 게 말이 되냐고. 나는 그 때문에 20년을 악몽 속에서 살았다고 소리쳤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대요. 박정호가 당황해서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은희는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헤어졌대요. 두 번째 만남은 12월 11일이었어요. 이번엔 박정호 공장 근처에서 만났는데 은희가 더 강하게 나왔다고 해요. 제대로 된 사과를 하라고,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한테도 사과하라고 요구했대요. 박정호가 그건 무리라고 했더니 은희가 그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20년 전 일이지만 증거가 있다면서요. 당시 일기장과 병원 기록,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 증언도 있다고 했대요. 박정호가 겁이 났다고 합니다. 자기 인생이 망가질 것 같았대요. 그 은희를 달래보려고 했지만
은희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해요. 세 번째 만남이 바로 12월 14일 밤이었습니다. 박정호가 은희한테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연락했대요. 제대로 사과하고 정리하자고 했다고 해요. 은희가 밤 10시에 공장 근처로 왔는데 이번엔 박정호가 공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만 좀 괴롭히라고, 20년 전 일을 왜 이제 와서 문제 삼느냐고 따졌대요. 은희가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인제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다고 해요. 대화가 격해지면서 박정호가 흥분했대요. 손으로 은희의 어깨를 밀쳤는데 은희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고 합니다. 뒤에 있던 철제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혔대요. 큰 소리가 났고 은희가 그대로 쓰러졌다고 해요. 박정호가 황급히 확인해 보니 은희가 의식이 없었대요.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두려웠다고 합니다. 자기가 죽인 것처럼 보일까 봐요. 그래서 몇 분 동안 망설였는데 은희가 움직이지 않았대요. 맥박을 확인해 보니 이미 끊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패닉 상태에 빠진 박정호는 증거를 없애기로 결정했대요. 은희의 가방과 휴대폰을 챙겨서 태웠다고 해요. 그리고 새벽에 공장 뒤편 빈 땅에 시신을 묻었다고 합니다. 깊이 파지는 못했고 대충 흙으로 덮었다고 해요. 다음 날부터 공장을 폐쇄한다고 공고했대요. 사실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20년 전에 은희를 괴롭히고 그 일로 은희가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렸는데 결국 그 사람 때문에 목숨까지 잃은 거잖아요. 박정호는 살인죄로 기소됐어요. 재판이 시작됐고 저는 매회 출석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서 박정호를 지켜봤어요. 첫 공판에서 박정호는 검은 양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할 때 박정호는 무표정했어요. 변호사는 사고였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감정이 격해져서 순간적으로 밀쳤을 뿐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검사는 계획적 범행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건 직후의 행동들이 그걸 증명한다고 했어요.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됐어요. 박정호가 사건 직후에 은희의 휴대폰을 부쉈고 지갑도 불태웠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은희의 옷에서 나온 섬유 조각이 박정호의 차 트렁크에서 발견됐대요. 그리고 공장 근처 CCTV에 박정호의 차가 새벽 2시에 움직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사고였다면 왜 증거를 인멸했겠어요? 명백한 고의 범행이었던 거죠. 두 번째 공판에서 은희의 일기장이 증거로 제출됐어요. 형사님이 찾아낸 그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에는 박정호한테 받은 협박 전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만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대요. 박정호가 은희를 협박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세 번째 공판에서 증인들이 나왔어요. 고등학교 동창인 김현주 씨가 당시 괴롭힘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박정호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자세히 말했어요.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경악했습니다. 최성민 씨도 증인으로 나왔어요. 박정호가 주동자였고 자기는 따라만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똑같이 나쁜 짓이었다고 인정했어요. 네 번째 공판에서 전문가 증인이 나왔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은희의 트라우마에 대해 설명했어요. 20년 전 괴롭힘이 얼마나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남겼는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호를 다시 만난 것이 은희한테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을지 설명했어요. 다섯 번째 공판에서 박정호가 최후 진술을 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매일 악몽을 꾼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진심이라면 왜 증거를 없애겠어요? 6개월 후에 판결이 나왔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20년 전 피해자를 괴롭혔고 그 일로 피해자가 평생 고통받았다는 점, 그리고 재회 후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점을 인정했어요. 사건 직후 증거를 인멸한 것도 명백한 고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정호는 살인죄로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형량이 너무 적다고 생각했어요. 은희의 목숨값이 겨우 15년이라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법이 그렇게 정한 거니까요.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데 박정호가 저를 쳐다봤어요.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저는 은희의 묘소를 찾아갔어요. 15년 만에 제대로 장례를 치러준 곳이었습니다. 묘비에는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 박은희 1968에 1997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숫자로 표현된 은희의 인생이 너무 짧아 보였습니다. 겨우 29년을 살다 간 거였어요. 저는 묘소 앞에 앉아서 은희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은희야,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15년 동안 너를 찾지 못해서 미안해. 네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져. 내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네가 힘들어하는 걸 알아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회사 일만 신경 쓰고 너한테 소홀했던 게 후회돼. 네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나중에 하자고 미뤘던 것도 미안해.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야. 이제 편히 쉬렴. 지훈이랑 지민이는 내가 잘 키울게. 너를 닮은 착한 아이들로 자랄 거야. 아이들한테 엄마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계속 얘기해 줄게. 나도 곧 갈 테니까 그때 다시 만나자. 그때는 꼭 네 얘기를 잘 들어줄게.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은희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고? 고생했다고? 이제 아이들만 잘 돌봐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묘소를 떠나기 전에 은희가 좋아하던 목련 꽃을 놓았습니다. 봄이면 피는 하얀 목련이었어요. 은희는 목련을 보면 행복해했었죠. 지금은 2024년입니다. 은희가 떠난 지 27년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60대 중반이 됐고 아이들도 모두 성인이 됐습니다. 지훈이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은희를 닮은 딸이에요. 이름도 은희로 지었습니다. 손녀 은희는 이제 3살인데 할머니를 정말 많이 닮았어요. 웃을 때 눈이 초승달멍이 되는 것도 똑같고 노래를 좋아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손녀를 볼 때마다 은희가 생각나요. 지훈이는 건축가가 됐어요. 은희가 늘 바라던 직업이었죠. 지훈이가 설계한 건물들을 보면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생각합니다. 지훈이는 아직도 가끔 엄마 얘기를 해요. 기억나는 건 많지 않지만 엄마가 자기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게 생각난다고 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다고 합니다. 지민이는 아직 미혼이지만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심리 상담사가 됐는데 어린 시절 자기가 받았던 상담이 도움이 돼서 이 길을 선택했다고 해요. 지금은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주로 상담한다고 합니다. 엄마처럼 고통받는 아이들을 돕고 싶다면서요. 지민이의 선택이 자랑스러웠어요. 두 아이 모두 엄마 없이 잘 자라줬습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잘 견뎌줬어요. 가끔 아이들과 은희 얘기를 해요. 엄마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말해줍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 얘기를 들으며 그리워해요. 지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사진을 보면 따뜻한 사람이었을 것 같다고요. 웃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인다면서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은희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아이들을 무척 사랑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아직도 은희를 생각합니다. 27년이 지났지만 그리움은 줄어들지 않아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보고 싶어집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외로워요. 밤에 잠들기 전 은희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건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저처럼 후회하며 살지 마세요. 그리고 과거의 상처는 반드시 치유해야 합니다.
은희가 20년 전 일을 묻고 살려고 했지만 결국 그게 비극으로 이어졌어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용서를 구하세요. 상처를 받았다면 치유를 받으세요. 그게 큰 비극을 막는 길입니다.